오늘 저녁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공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불씨를 만들었으니 이 불씨를 더 이렇게 키워나가서 정말 햇빛될 수 있도록 함께 해보겠습니다. 방문 첫날 저녁 개막식에서의 첫 인사를 시작으로 어제 청와대 접견과 오찬, 다시 장소를 옮겨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 공동 응원에 이어 오늘 예술당 공연 관람까지 문 대통령은 김여정을 사흘 동안 무려 4차례나 만났습니다. 김여정 등은 서울과 평창을 매일같이 오가며 새벽 1시 반이 넘어 숙소에 돌아오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이 특사 임무 외에도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한 건 그만큼 북측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부터 총리, 통일장관, 비서실장까지 돌아가며 북측 대표단과 오찬, 만찬 자리를 갖는 등 접촉면을 넓혀가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생방송 도중 일제 한반도 식민 지배를 미화했던 미국 MBC 방송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MBC는 계열사 스포츠 케이블 TV의 아침 방송 도중에 한국 국민들이 해설로 모욕감을 느낀 것을 이해한다며 사과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동포들은 물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까지 나서 거세게 항의하자 뒤늦게 사과한 겁니다. 일본 식민지 때 상황이 한국 사람들한테 유익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고 유감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우리 네티즌들은 물론 미국의 한인 동포들은 MBC의 사과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본방송이 아닌 스포츠 케이블 채널에서 한 데다 문제의 망언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MBC의 한국 폄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때도 MBC 중계진이 88올림픽은 엉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를 모독하는 문양의 단체 티셔츠를 주문했습니다. 당시에도 항의가 빗발치자 MBC는 올림픽 방송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4.6으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입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이어진 여진 가운데선 가장 강한 규모입니다. 휴일 이른 새벽에 발생한 강한 지진에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거나 다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단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창문 쪽에 서 있었어요. 농이 넘어올까봐. 농이 막 흔들흔들거렸거든요. 포항시는 지금까지 36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주택과 수도관 파열 등이 잇따랐지만 도로와 교량, 철도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와 포항제철소,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 2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부산과 울산에서도 지진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검찰의 과거사 관련한 12가지 항목 중에 이제 김학의 동영상 관련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벌금까지 받으신 분이 또 앞에 계셔서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원래요. 처음에 그 사건이 그게 아니었어요. 원주 별장, 마약, 성접대, 집단 성행위 뭐 이랬었어요. 그다음에 사회 유력층이 앞에 들어갔죠.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할복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근데 그때 당시 사건을 돌이켜보면 11명에서 12명 정도의 사회 유력층이 마약 공급자도 마약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압수수색까지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임죄 먹고 그리고 나서 집단 섹스를 한 거죠. 춤도 추고 영상도 일부 공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유야무야 했고요. 이후에 그거를 이슈화시켰던 처음에 그 문제를 시켜서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문서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고발문의 원고는 찾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저 같은 네티즌들 있죠. 네티즌들을 45명 정도를 집단 고발하면서 이게 이제 사건이 무모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그 섹스 영상을 보고 김학의가 없었는데 김학의를 음해할 목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시 제가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2심 판사가 나 이거 판결 못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2년간.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더니만 갑자기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벌금형을 200에서 30만 원까지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판결. 근데 이 와중에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영상 보자. 판사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검사한테. 그런데 검사가 판사한테 거짓말을 칩니다. 데려온다겠다가 그걸 봤다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봤냐 했더니 아니대. 옆에 경찰이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줬대.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이. 그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재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30만 원 돌려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재심 청구를 해서 저도. 이 사건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와서 불거졌냐라면 이게 국정원 직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직 차장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친다면 업자까지 껴 있었죠. 그럼 뭔가 거대한 박근혜 남자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를 둘러싼 뭔가 법률적인 특혜들이 오가는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 차원에서 지금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검찰 내에서 이런 문화가 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김학의 것만 드러난 건가요? 충격적이긴 해요. 여기 뭐 이제 사실상 반강제로 또는 뭐 어떤 꿰매에 빠져가지고 가셨던 가정 있는 그냥 주부들이잖아요. 여기 최은재 목교서 네. 집단으로 성행위하고 그걸 동영상 남기고 그래서 그거를 김학의가 이제 박근혜 정권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이 되니까 이제 그렇죠. 불거진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비님이 이제 RT 한 번 했다가 이제 벌금 맞고 앞으로 계획은요, 신비님? 재심 청구해야죠. 참. 어쨌든 아까 그 질문이 굉장히 잘했는데 공직문화,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문화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저는 공직사의 고위급들은 특히 검찰은 군대 조직과 비슷한 거거든요. 계급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인품이 뛰어나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품으로 따르는 리더십이 있고요. 이 인품이 없고 후배들에게 비리를 저지르게 하거나 또는 내가 청탁받은 윗사람으로부터 내 주인으로부터 청탁받은 것을 아래 권한을 갖고 있는 아래 검사 또는 공무원들에게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룸사롱에 가서 같이 옷 벗고 떡 치는 거예요. 니랑 내가 한 몸이야.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돼. 여기서 그 라이스 케이크가 왜 나와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쁜 짓들을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이거는 조직 문화고요. 이게 가장 심한 게 어디라고 했죠? 삼성이잖아요. 네, 삼성 문화들이 공직사회로 다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폭탄주, 대포주, 이거 영화에서 보면 여기 3잔씩 올려서 10초 안에 마시는 거 이제 다 삼성서 만들어진 거고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권 PD가 질문한 내용 중에 저는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다. 검찰.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검찰뿐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야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급 접대를 하는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제가 절반 정도는 고위공무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고위공무원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검찰과 그리고 판사들 이 사람들의 그 조직 문화는요. 여자를 룸사롱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성의 관념이 여성이라는 그 여성에 대한 관념이 단지 나의 배설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은 존중이고 뭐고 이거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도 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성추행하고 뭐 이러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우리하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법고시가 없어진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게 사법시험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게 좀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사법시험이 없다고 그런 문화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의 시스템 자체 그리고 그 조직을 강력하게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권의 최후의 보루잖아요. 법원이. 그런데 검찰이 그렇잖아요. 법원과 검찰이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렇죠. 법치국가에서는. 그런데 인권의 최후 보루인 곳이 집단이 너무 그동안에 폐쇄적이고 관료적이다 보니까 제일 후진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노했죠. 기억나시죠? 직무에서 특징검사가 있지 않나.
스폰서를 둬서 여검사가 바람을 피지 않나. 온갖 추태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현주소예요. 이들을 빨리 개방해야 되고요. 이들의 고난을 덜어줘야 됩니다. 무거운 어깨 덜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잠시 국회가 개헌특위를 만들었지만 답보 상태에서 서로 딴 이야기만 하고 일부러 어그로 끌고 있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일부러. 그렇죠. 이 투표율과도 연관이 있고 또 뭐 내리투표? 찬성 1번 요거까지 의식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다가 개헌안 마련하세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날 기자회견했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률적 보장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개헌할 수 있는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아주 그 첨예하고 재미있는 이슈가 아니라서 크게 보도되지는 않는데 야당의 반발이 장난 아니에요. 국회를 무시한 행위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안철수도 한마디 섞었잖아요. 안철수는 논문을 되게 좋아하시대. 우리랑 좀 결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문재인표 개헌안은 한국당의 반대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일부러 부결시키겠다는 그런 논문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방송에서 이제 안철수 얘기 그만합시다. 안철수하고 홍준표를 빼면은 할 얘기가 누구 없네. 이야기를 해? 가장 재밌는 사람들인데. 요즘 유승민이 뜨대 쓰레기. 어쨌든 저는 이 개헌이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사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가 촛불혁명이 낳은 정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차례. 그럼 촛불혁명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맞는 현 시대의 미래에 맞는 개헌을 해야 되는 게 숙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요. 국민 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회는 한국당은요. 반 개헌 세력이고요. 반 민중 세력이고 반 자본주의 세력이고 반 민주주의 세력이고 반 평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개헌에 개자를 입에 올리는 순간 개헌이 사실상 신성성이 떨어져요. 전 그래서 순수하게 국회가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저는 여당도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건 숙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국민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명령을 따른 발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아니고 행정부의 발의가 아니고 국민 발의나 마찬가지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것에 반대하는 자들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위 개헌은요. 향후 우리 20년을 설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고 이념이 따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젊은 청년들 미래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그럼 이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되잖아요. 87 헌법이 이제는 구헌법이 됐습니다. 인권 문제 더 깊게 다뤄야 되죠. 노동 문제 더 깊게 다뤄야 되죠.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다뤄야 되죠. 온갖 인권 문제들 다 다뤄야 되는데 아직도 논의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세비를 받아가죠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야 싸잡아서 저는 국회를 욕하고 싶고요. 차라리 국회의장이라도 나서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회가 너무 개헌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서로 간에 특위를 만들어 놔봐야 회의도 안 하고 어떤 논의도 안 한 상태로 그냥 지지부진 끌려가면 결국엔 3월 달에는 이게 개헌 발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게 남았는데 뻔히 보이잖아요. 청와대에서 봐도 국회가 개헌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민주당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만 야당들은 사실상 보이콧을 놓는 형태로 지금 지지분열이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발의해서 개헌을 통과시키겠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석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국회를 자극할 목적으로라도 개헌 발의를 지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쪽에서 개헌을 지시받은 이제 위원회들이 대통령 개헌의 안을 지금 만들고 어떤 로드맵을 내놓고 나면 야당들이나 국회도 자극받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론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년 중임제만 이야기해. 나쁜 놈들. 4년 중임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봤더니 그래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권력 구조가 국민들한테 그래도 많이 찬성표가 나오더라 이런 정도지 사실은. 그게 뭐든 간에 일단 개헌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은 권력 구조를 바꾸는 목적이 아니지.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랬잖아요. 권력 구조는 안 바꾸더라도 개헌 안에 담아야 될 인권, 복지, 지방 이런 것들 다 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내놓으면 저는 그래요.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은 준비가 됐어요. 진작에 준비가 됐습니다. 저도 꿈이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 소환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자기만의 꿈을 꾸고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 국회든 대통령이든 반드시 초안을 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초안을 내놓고 국민이 논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초안도 안 나오고 있어서 동상이몽만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분명히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이 개헌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내놓는 그 로드맵으로 우리는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국회는 배제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게 통과되지 않더라도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 그다음에 국회의원 소환 문제, 그다음에 자치 분권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대통령이 만들어준다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역시 문재인이다. 네. 이번 개헌안 정부 발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시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6월까지 때문에 로드맵이 필요한데 사실은 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서 개헌을 안 하는 쪽으로 개헌특위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칼같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라도 움직이겠습니다라고 개헌안을 지시를 한 거고요. 이게 약발이 먹혔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동시투표를 반대하던 그 자유당이 곧 당론을 정하겠다고 합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만 확고하면 본인 직접 발의든 그거 자극받은 국회에 발의든 간에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게 3월 중순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정부 발의든 국회 발의든 이게 개헌안이 3월 중순에 실체를 나타내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원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갖고 있는 적게는 60%라고 보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망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과연 앞으로 벌어질 이번에 개헌이 무산이 되더라도 다음에 벌어질 개헌 작업에서 본인들이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부가 발의하는 개헌안이 설령 마음에 안 들면 본인들이 하세요. 해서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맞겠습니까? 라고. 이게 진짜 코미디죠. 일을 하라고 그 자리를 앉혀놨던 일을 안 해. 그래서 또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내가 발의할게 하면 무슨 그게 국회 모독이야. 국회 모독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직무유기 횡령은 아니겠지. 저는 야당 국회의원들 요즘 하는 것 보면요.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 뭐 하고 있는 건지 전 모르겠고요. 야당 의원들 그 사람들 예, 지금 일도 안 하고 지금 맨날 이념 싸움이나 하고 있는 자들한테 우리가 세비를 주려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다. 일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말장난하는 시대가 갔어요. 진짜 일하는 사람을 지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은 않고 무슨 놈의 청탁비리나 해대고 돈이나 뜯어먹으러 다니는 국회의원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개헌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발의하십시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국회에서 예를 들면 기득권을 발휘하는 쪽으로 꼼수 쓰다가 이제 젖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뭐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대충 하고 권력 구조에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물론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그걸 용납 안 할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니겠어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꼼수인지 이제 금방 알아차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사실 안 되고 그나마 사념 중임제 그러니까 개헌의 이쪽 야마 같은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나면 개헌한다는 언론의 보도성 뉴스밸류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개편하면서 사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어떤 이념을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라니까요. 물론 개헌안 마련되어 있는 것들 꽤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국회에든 어딘 간에. 근데 일 안 하다가 꼭 닥쳐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책 보면 오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삼권 분립을 가능하면 잘 지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삼권 분립만큼이나 중요한 게 삼권 견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되 삼권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각각 삼권이 서로 부패한다. 그러면 지금 사법부 부패, 입법부 부패,
행정부 부패.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이명박이 행정부를 어떻게 부패시켰는지, 사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개헌안은 어찌됐든 언론들에서는 계속 권력구조만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것만 강조시키려고 해요. 박근혜 시절에 벌어졌던.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개헌을 권력구조에만 포인트를 줘서 거기에만 집중시키려고 하는 부단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신비처럼 생각하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대법원장 뽑아야죠. 선거관리위원장 뽑아야죠. 감사원장 뽑아야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소환제 만들어야죠. 국민 소환제. 이런 걸 집어넣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이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진다는 겁니다. 예. 개헌하기 싫으니까 찍어야 될 곳이 뭐 열 몇 개라서 어렵다 이렇게 이런 쉴드도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선거에는 25개를 찍는데요. 항목이. 그렇죠. 그런 정도가 있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민들 바보로 알아요. 개수가 많으면 그걸 못 찍나? 그리고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하다못해 홍준표 지지자들도 개헌하자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75%가 넘습니다. 예, 대구 경북도 70%가 넘죠 지금. 그러니까 촛불 혁명 같은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나서 개헌을 안 하면 지금 6월 달을 넘어가면 시기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동력도 떨어지고. 자, 개헌합시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차돌배기 된장찌개를 기막히게 먹고 온 한창섭입니다. 일상이 너무. 네, 저는 한쌤과 갈비탕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그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우는 부모 역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학부모고 부모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뭘 잘하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고 있었는데 제일 잘 나갈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종범이 그 운동신경으로 축구를 했어도 국가대표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일이 맞나 나한테 사실은 내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몸속에 어떤 재능이 있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요. 맞아요. 좋아하는 네, 일. 좋아하는 일. 그 아이들 읽는 책들 책장 이렇게 보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아, 새로 떠오르는 뭐랄까 위인전에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는 다 서울대학 가고 그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Y대학을 가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가면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우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일찌감치 그 이야기를 깨달았었는데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이게 좀 심해지면은 다음 주 영화 미저리처럼 네. 부모가 자식이 미저리가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로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의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찾아주고 적성이 뭔지 찾아주고 열심히 뒤에 서포트하는 건 가능한데 마치 부모가 내 인생에 대리만족으로 돈 쏟아 부으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지름길이더라. 요거를 빨리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꼬맹이한테 공부 이야기는 안 해요. 아, 진짜요? 전혀 안 해요, 공부 이야기를. 너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좋은 대학 보낼 돈이 없어서 그래. 아. 그러면서 그 학교를 재밌게 다녀라 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어쩌냐 지금 계속 내 입장에서 서울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1등이거든. 정말 엄마들이 우리 아이의 재능은 뭔지, 우리 아이가 정말 즐거워하는 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뭐 하나, 둘이잖아요. 특히 하나 낳고 이러면은 정말 이 욕심을 버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장님도 안 버렸죠, 아직. 아니, 저는 이제. 버리세요. 그러게요.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야 되는데 엄마가 마치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아이한테 이렇게 투영하듯이 아이를 너무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보도를 본 것 중에 한 몇 건이 아이들이 자살하는 걸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 부모가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낳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는 순간 자기 일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서로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 이런 거 저도 우리 PD님처럼 공부해라 그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공부하든가요? 소리 안 하면은 더 안 하나요? 공부도 내가 봤을 때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네. 소질, 재능. 네. 그러니까 공부도 소질이고 재능이고 그 분야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특정한 분야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소질이 있네 이런 게 아니고 공부도 소질이라는 걸 인정해주면 실제로 막 과외하지 않고요.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마차님 같은 케이스는 이제 학원과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고. 맞습니다.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셨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학원 안 다녔어요가 맞는 말이에요. 저는 공부를 잘했다고 이야기 않고요. 성적만 높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적만 높으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냐. 정영식 판사 같은 사람이라든가 원래 그런 성추행 검사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나중에 뭐 회사를 가도 엄마가 너네 팀 엄마가 쏘마. 맞아요. 저 회사에 있을 때 밑에 사람 뽑을 때 엄마들이 전화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들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소질과 재능, 뭐 아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우리가 어렸을 때 꿈,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30대, 40대가 되면 어렸을 때 꿈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 뭐 아나운서 정치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한 30, 40대가 되면은 꿈을 이루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본인이 꿈을 이루고 나면은 그다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허탈한 감정을 갖는 그런 시기가 또 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 중에서는 포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너네는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그럼 아빠는 꿈이 뭐예요? 라고 아이가 물어봤을 때 아빠는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지. 내 꿈은 뭐지?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항상 학부모 교육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을 점수 가지고 상품 가치를 따지지 마라.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질이다. 공부 잘하는 것도. 그런데 다른 소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부모부터 무시하고 학교에서도 무시하고 사회에서도 무시하는 그리고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인품까지도 훌륭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갑자기 그 농담이 생각나네요. 저의 장래희망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 노력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판사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참 많겠구나. 잠깐만. 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그런 아이에 대한 꿈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부모에게 주임이 되는 자식도 있어요. 직장 안 구해, 일 안 해. 결국에는 캥거루족처럼 부모 밑에 매달려가지고 30살, 40살 막 어떤 심한 경우는 50살 되도록 부모에게 손 벌리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아니라면 네. 성공한 거죠,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정말 내세울 만한 자식은 아니지만 다른 게 없어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모 좀 생각하고 효도하고 서로 말 잘 듣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끼리 어떤 우애감 있잖아요. 명절 같은 데 모이면 막 형제들끼리 남매 자매들끼리 좋아서 죽고 그런 가정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출세 위주로 가면 결국에는 그 불행이 부모한테 온다. 욕심 버리다 보면 그중에 로또 맞듯이 공부 잘하는 놈 나옵니다. 그 정도를 바라고 자기가 취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막 바래서 뭔가를 한다는 건 좀 우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애를 하나만 낳아서는 안 되겠다. 아니 저기 보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논밭 팔아가지고 장난만 가르쳤어요. 장난만 가르쳐서 예를 들면 대기업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IMF 맞아서 대기업 들어가서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명퇴해서 나왔어요. 분식집 하다가 돈 다 까먹고 알거지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와서 구급 공무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효도하시는 거죠. 효도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명문대학 그러는데 명문대학은 뭐가 명문대학입니까?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유학을 보낸 자식보다도 그냥 옆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좀 덜 나오더라도 부모 옆에서 효도하고 사는 자식들이 따봉입니다. 효자더라. 그러니까 돈 막 들여가면서 사교육하고 학원 보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하면 되지 그거. 참.
맞습니다. 빠밤빰. 빠밤빰. 우리 지난주 로키 함께 했었는데요. 저는 이 음악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다음에 한번 우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음악은 항상 왜 헬스장이나 운동하러 가면 나왔었거든요. 로키 3편에서 나왔던 네,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신청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로키 1편에서 보면은 그 에드리언하고 스케이트 장면 있잖아요. 그때 정말 이렇게 달달한 스케이트 장면 둘만 나오는 거였는데 그 제작비가 없어서 엑스트라를 투입시킬 수가 없었대요. 그런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붓한 장면이 연출됐군요. 통째로 빌리셨군요. 낮에 많은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였지. 그리고 저는 이제 권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을 제가 꼼꼼히 모니터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런 걸 즐기는 사람처럼 얘기가 됐던데 저 권투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기억이 있어. 제가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격투기라고 해야 되나? 뭔지 그런 거. 아르바이트로 권투하셨어요? 그 왜 장내 아나운서 뭐 청코너 뭐 홈코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아나운싱을 한번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래에서 그냥 원고 보고 읽는 거예요. 뭐 신장 뭐 몇 미터, 몸무게 몇 이렇게 하잖아요. 장내 아나운서를 했다고요? 잠깐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어요. 잠깐 그 했는데. 목소리 좀 한번 해봐요. 궁금해 죽겠네. 그때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피가 그 위에서 이렇게 격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고로 피가 이렇게 튀었는데 제가 그때 끔찍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한쌤이 아니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 상처받았어요. 저 안 좋아해요. 한쌤하고 저는 좀 여린 남자들이고 마차님하고 우리 희정쌤은 네. 약간 좀 강한 여자들 그런 캐릭터야 지금. 그런 그거 거예요. 보고 즐긴다는 게 참 피가 튀면서 그런 생각했죠. 이거 가상현실이야. 살짝 지우면서 이제 계속 읽었죠. 근데 권투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잖아요. 근데 저도 권투 해봤어요. 정말 효과 있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저도 체력이 엄청 강하고 다른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인데 실전 라운드를 뛰잖아요. 3라운드 뛰기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체력이 소모되는. 그래서 왜 권투 선수들이 무슨 게임 시합 대전 같은 거 막 하는 선수들은 1년 동안 체력을 비축해서 해서 하는 거거든요. 1라운드 풀로 뛰는 것도 힘들어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게 요즘 뭐 피트니스 가면은 태보라고 해가지고 하는 맞아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저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요가는 제 성격에 안 맞아요. 근데 태보가 정말 한 15분만 해도 전신에 땀이 날 정도로 저 원래 땀이 잘 안 나는데도 그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다면. 근데 지겨워서 못할걸? 이게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런닝머신이든 뭐든 간에 혼자 하는 거잖아요. 태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지루해서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왜 헬스클럽 다니는 생각을 하시죠?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진짜 10,000보 정도만 걸으시고요. 조금만 덜 드시면은 살은 그렇게 막 단기간에 격한 운동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도움 안 돼요. 가장 큰 게 차를 두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차를 한번 끌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로 마트 갈 때도 끌고 간다. 동네 마트. 그냥 걸어 다니세요. 맞아요. 차를 안 갖고 다니면 그나마 괜찮은데 갖고 다니면서 운동이 안 되고 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7편의 로키 시리즈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키 시리즈를 볼 때 뭐 1편부터 5편 그대로 쭉 보는 것도 좋지만 6번째 나왔던 로키 발보아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로키 1, 2, 3, 4, 5 시리즈로 쭉 보고 크리드까지 보면 이게 이제 완결이 되는 관전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인문학 순위 박스오피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마차님.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는 지난주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0위부터 알아봤는데 저희가 했던 영화 중에서 10위에 타이타닉이 올라왔어요. 박스오피스 전체 10위가 타이타닉이고요. 타이타닉. 네, 그 타이타닉이 재개봉을 했습니다. 메가박스에서 2월 1일부터 했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타이타닉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아주 센세이션하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가박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었던 1987이 8위로 머물러 있고요. 지금 5위는 신과 함께, 4위는 코코, 3위가 새로 진입한 영화인데요. 인시디어스 4. 공포영화로 유명한 시리즈물이죠. 그리고 2위는 염력,
유승용, 심은경 주연의 새로운 영화가 이제 2위로 바로 올라왔는데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김일란, 이혁상 감독의 공동정범을 꼭 보라는 염력의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우리 새날 시작할 때 나오는 이 광고의 공동정범과 염력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1위는 이병헌 주연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 차지했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27번째 영화는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밀양입니다. 밀양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아, 꽤 오래됐죠. 어떤 곳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기억은 잘 안 나는 게 전국 일주 젊었을 때 친구들과 했던 뭐 그런 곳 중에 밀양은 왠지 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저는 밀양하면 떠오르는 게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게 밀양아리랑이거든요. 그 밀양이고요. 네. 경상남도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최근에 이제 밀양 화재 사건으로 유명해졌고, 그리고 송전탑. 그렇지, 밀양 할머니도 송전탑 뭐 그러네요. 그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지현 검사 건 때문에 네. 밀양이라는 영화가 또 다시 회자되기도 했고요. 그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뭐 이런 부분 아마 이따가 한쌤이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곳이고, 밀양 자체는 느낌 좋잖아요. 왠지 밀양 그러면 뭔가 좀 이름 자체부터가 좀 포근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 밀양이란 지명이 원래 민양에서 진화된 거거든요. 민양은 또 미의 양이라는 말에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의 양에서는 또 미는 물을 뜻하고 양은 북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지명은 물의 북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밀양에는 밀양강이라고 하는 남강이 있어요. 그래서 밀양은 강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 밀양은 강의 북쪽에 있는 마을. 네. 근데 이제 이 한자로 또 풀어보니까 비밀, 미래, 볕, 양, 비밀스러운 햇볕 그렇더라고요. 종찬과 신혜가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실은 교회는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혜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남편도 사별하고 하나 의지하고 있는 아들이 또 그렇게 어이없이 유괴당해서 죽잖아요. 어떻게 버틸 수가 있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영화 보면서. 사실 이 영화는 보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얘기를 해보죠. 원작이네요. 벌레 이야기, 이청준님의 벌레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었고요. 저는 너무나 그냥 동그라미처럼 그 옆에서 신의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종찬 있잖아요. 송강호 역할. 네, 송강호 씨는 너무 자연스러운 유머와 함께 대본에도 없는 본인만의 색깔로 그 종찬을 연기해낸 것 같아요.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정말 어마어마한데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칸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영화제들은 사실은 미국의 헐리우드식의 영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술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쏟아부어서 막 블록버스터로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주의에 입각한 이런 영화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영화들이 상을 많이 받죠.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업적인 영화. 상업적인 영화들을. 그 PD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개신교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은 대부분 보면 교회 성장주의예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은 신앙 믿음과 실천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 미국의 문화를 굉장히 아래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천박하게 보죠.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그 로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을 건설한 인구층이 사계층에서 뭐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고 그냥 평민들이나 그런 일반 그다음에 하층민들이 건너와서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그 문화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바람핀 남편 또 교통사고로 잃고요. 의지하고 사랑하던 아이마저 유괴당해서 살해당하고 정말 여자로서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들 속된 표현으로 팔자가 기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왜 그 불행은 겹쳐서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후에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안 좋은 일만 벌어지면 뭐 하련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난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바람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 근데 나중에 아이까지 그렇게 죽어요. 이 상황에서 정찬? 네, 정찬. 송강호의 역할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심리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불행이 겹쳐서 왔을 때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요. 누구한테나 그런 남자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뭔가 지켜주고 싶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신의. 난해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도연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호위무사가 나타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대상에게 남자는 일종의 부성애를 느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한없이.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심적인 것들이 묘하게 오고 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부성애가 남자들한테도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난 상태에서 뭔가 어떤 상황을 겪으면 그 사람들끼리 연대감이랄까? 이런 게 더 돈독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송강호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면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남자들이라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 영화에서 신혜가 보면 지금 그 아픈 고통,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학대받았던 경험이라든가 그 남편이 갑자기 이제 바람도 피우고 갑자기 죽은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밀양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내면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좀 남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자꾸 부동산을 알아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신혜가 우리가 자기의 어떤 아픈 상처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성추행을 당했으면서도 8년 동안이나 그 아픔을 삭히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지현 검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면 평생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걸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서지현 검사는 대단한 용기죠, 정말.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해냈고,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또 미투 캠페인을 통해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너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피해자의 입장을 좀 다독이는 게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피해자가 정말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교회 가면 다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다 무마가 되는 건가요? 정말? 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회사 다닐 때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었었던 거예요. 다 확정이 났는데 그거를 이제 막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이제 저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회식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하느님한테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벼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완전 땅 하고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걔는 교회를 다니고 저는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라서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 종교 이야기는 뭐 지난 방송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다른 방송에 한 적이 있는데 종교 논쟁에서 제가 제일 빡쳤던 게 그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저는 5.18과 관련인 사람이니까 전두환 그 살인마가 용서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에서 군종병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이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씨발. 그때 진짜 그렇게 빡쳤던 생각이 좀 나고요. 그게 그 안태근 검사가 교회에 가가지고 회개하는 영상이 나와요. 근데 네. 하나님께 뭐 어쩌고 막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보고 서지현 검사가 빡이 쳤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회개는 피해자한테 하는 거지. 왜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 이 논쟁은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아니면은 종교가 없어질 때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쪽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 가치를 하나님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속세에 있어서 일은 별거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냐면요. 사실 이제 신플라톤주의부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 가깝게 보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고자 고민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신의 뜻을 자기들은 이미 알았다는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달라며 강요하고 떼쓰는, 그래서 신을 도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말로 된 표현과 형식적 집착보다는 자신들의 온전한 삶과 실천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개신교 이 목사님들이나 개신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희망이나 구원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시내가 마당에서 머리를 자를 때 땅을 비추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뭐냐.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런 말이 피해자에게 먼저 가서 인간적인 사과를 먼저 받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나 개신교인들이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뭐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먼저 진정한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성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영화 신과 함께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다 용서를 받았다면 하늘에서는 받을 게 심판받을 게 없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래에서 해결하고 오면 된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종교가 진정한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씨 그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어서 4천만 원 배상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강용석 변호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용석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다며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 주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꼭 해라. 명심하고 하긴 개버릇 남주겠냐마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사람 언어 하고 살지. 에고 알아들었냐?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법정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잘하라는 거죠. 네, 한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쌤 영화에서 이 영화 어떻게 범인을 유추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영화를 좀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이 웅변 학원장 봉고차가 있잖아요. 어린이 그 승합차 보면 제일 뒤에 악어가 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악어가. 그래서 악어가 웃으면서 머리를 살짝 들어서 허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악어는 웅변 학원장을 상징하므로 악어가 향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왼쪽에를 보면 또 악어 반대편 왼쪽에를 보면 뭐가 있냐면 작은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뛰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작은 새는 뭐냐면 바로 준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 악어가 준이를 이 작은 새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 안에서 그 전도연이 그 범인에게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돈을 막 쓸어 담잖아요. 그 돈을 담는 그 바구니가 보면 크로커다일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시내는 정체불명 납치범에게 건네줄 종이 가방에 은행에서 인출한 자신의 전 재산을 마구 쓸어 담는 중인데 곧 납치범 손에 전달될 종이 가방에 크로커다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악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악어의 눈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시내는 또 한쪽 입구가 열린 악어라고 적힌 가방에 실성한 모습으로 돈다발을 마구 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웅변 학원장의 이제 과거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사실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면 웅변 학원장이 손을 짚고 있는 밑에 사진을 보면
손가락 밑에 볼펜을 쥐고 있잖아요. 밑에 보면 육사라고 돼 있어요. 육사 졸업생. 어머, 그러네요. 네, 육사 졸업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학원장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에서 이 사람이 계속 약간 형태를 바꿔가면서 볼펜으로 그 책 위에를 이렇게 지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쪽을 봐달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어요. 김종찬의 대사대로 그는 부산에서 살다가 밀양이라는 지방도시로 온 대도시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온 이신혜처럼 학원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5공화국과 밀양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는 단순히 육사 졸업생 출신이 개인적 신분으로 준이를 살해한 것인가? 그러면 전두환이가 육사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5공화국 군사정권 시절에 육사를 다녔는데 이 준이는 그야말로 힘없고 약한 우리 일반 국민들이에요. 전두환이가 이런 일반 국민들을 살인한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지금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데 머리 위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문양이 5분의 2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원장이 교탁을 짚고 있는데 교탁 밑에 보면 문양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창동 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때 이 문양 우리가 제일 뒤에 보면 그림이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고 무궁화 문양이 돼 있잖아요. 이 문양을 꼭 찍어서 보낸답니다. 그래서 이 이창동 감독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문양 자체를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런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장인 나라 문장과 육사 졸업생을 연결하면은 바로 이 웅변 학원장이 육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 국가라는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이 군사정권 시절에 많은 양민들을 학살을 했다는 것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로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말 피해자들은 가슴에 맺혀 있는데 그렇죠.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집안에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안 되게 재밌게 어머님은 절에 다니시는데 고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나 절이나 자기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굳이 그걸 갖다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교회에 안 간다고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분란을 만들죠. 네. 종교가. 그러니까 저의 종교관은 딱 하나예요. 신이 있다 없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현세에서의 종교인들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사랑, 믿음, 소망 이런 얘기 다 해봐요. 우리들은 그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익환 목사입니다. 독재와 강하게 맞설 수 있는 힘, 종교적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적으로 생기는 힘을 어려운 약자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거부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사회는 세계적 추세보다 덜 줄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실제로 유럽이 우리가 알고 있기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벨기에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10%밖에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요.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부각돼서 이제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세를 이제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막 무법천지같이 아무데나 가서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100% 개신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면 유럽에서는 국교로 인정이 돼서 사람이 태어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암흑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임명을 할 정도로 이 교권이 셌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가 우리 세계에서 3대 종교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요. 사실 저는 목사님들한테 욕을 먹는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먼저 들어와서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전쟁이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개신교가 먼저 들어와서 불교가 뒤에 들어온다면 불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마호멧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 세 종교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해요. 그래서 중세 이 600년, 700년 동안에 이 암흑시대가 돼서 정말 인간의 말살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교황이 득세를 하다가 중세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고 과학혁명이 나오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가 득세하고 종교가 100% 다 믿는 그런 나라치고 빨리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고려도 불교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할 얘기가 꽤 많은데 불교 국가인 고려. 자, 이창동 감독님 궁금합니다. 예. 네. 이창동 감독은 뭐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이미 우리 방송으로도 한번 나가지 않았나요? 어쨌든 간에 이창동 감독은 원래 직업이 국어 선생님. 사범대학 졸업해서 국어 선생님인데 본인이 어떤 창작력이 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선생님을 하다가 신춘문예 응모를 하죠. 동아일보. 그래가지고 소설 제목이 중편소설인데요. 전리, 전쟁의 이익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설가로 등단하는데 이분이 그 후에 소설을 여러 편을 써요. 그러다가 10년 정도 그런 생활을 해요. 소설가로서. 그 다음에 영화, 저 이 영화를 더 먼저 봤는데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썼고요. 저 감독을 합니다. 아, 영화 재밌네?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97년에 데뷔작이 바로 그 유명한 초록물고기. 그리고 나서 그 2년 뒤에 그 유명한 우리가 방송을 했던 박하사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오아시스까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죠. 그리고 그 장관을 지내고 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지낸 뒤에 첫 영화가 바로 밀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문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 저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영화가 더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분이 쓴 각본 중에는 이제 감독 말고 각본 중에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도 이분의 각본이시고요. 최근이라고 좀 설명 그러나요?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 수상했던 건 바로 그게 시라는 영화. 시. 윤정희 씨. 네, 맞습니다. 나왔던. 그리고 올해 또 영화를 하나 발표한 게 바로 버닝. 뭐 이렇게. 유아인. 네. 근데 이창동 감독이 저는 지금 봤을 때 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겠냐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영화계에서는 가장 오피니언 리더인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문화계 쪽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장관까지 지낼 정도 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최고 고수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창동 감독은 내가 봤을 때 어떤 인격적인 부분과 실력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이분의 어떤 그 말로 인한 설화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분들한테는 인정받는 리더. 전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도 창작력은 굉장히 불타고 있는 모습. 지금 54년생이니까 지금 60대 이제 중반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화 감독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서지일하고 좀 비슷한 건데 처음에 시작은 사범대를 나와서 선생을 해요. 근데 선생만으로는 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써. 나중에는 그게 영화 감독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또 바탕이 돼서 장관이 되고 이 과정 속에 진정한 의미의 이분은 자기 소질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멋지네요. 네. 나를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이 영화 감독을 거쳐서 장관까지 되는 거. 그렇지. 송강호 씨, 우리 영화배우 너무 사랑스러운 송강호 씨, 1967년생 경남 김해시. 그래서 정말 이 부산 사투리, 이쪽 경남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자기 옷이잖아요. 1991년 연극 동승으로 데뷔를 했고요. 정말 영화마다 새로운 신화 탄생을 시킨 우리 송강호 배우는 올해로 벌써 22년 차네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 밀양에서도 대본을 능가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죠. 인간적인 연기였던 것 같아요. 뭐 신혜나 심지어 가족에게도 속물 취급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신혜 도와주고 그녀 곁에 있으면서 또 자신 또한 역시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찾아가고 신에 따라서 교회까지 가고 주차 봉사도 하고요. 역 앞에서 찬송할 때 모습도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캐릭터가 인간미 넘치고 사실적인 그런 캐릭터였고 뭐 작품으로는 초록물고기 이창동 감독과 함께 또 넘버 3 또 나쁜 영화 뭐 조용한 가족 쉬리. 송강호는 정말 우리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송강호는 패스하고요. 전도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네, 1973년 2월생입니다. 올해로 데뷔 21주년. 그래서 작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전도연 특별전도 마련이 됐었는데 이때 전도연의 필모그래피 17편 전체를 상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하이틴 잡지 모델로 이제 데뷔 같은 거를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하이틴을 정기 구독을 했었어요, 집에서. 네. 정말 커버 페이지에 나왔던 전도연이 너무 부럽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엄마한테 여의도에 있는 드라마 스쿨을 다니게 해달라고 정말 졸랐던 기억이 나는 그런 배우거든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저의 재능과 소질과 외모를 보고 절대로 보내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미량을 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도연의 연기가 이래서 칸네 여우 주연상을 탈만하구나 했던 폭발적인 면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했던 남과 여 영화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는 실패를 했지만 저는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전도연의 모습이 정말 멋있는 직장 여성으로 나오고 또 후에 굿와이프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배우 전도연입니다. 그게 우리가 접속이라는 영화 통해서 한번 전도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접속에서 막 한석규랑 만나서 결혼하는데 한석규가 바람 피고 죽어요. 네. 그래서 비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 27번째 미량 함께 하셨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